안녕하십니까. 다시 돌아온 한국사 내용 정리 시간입니다. 이번 1학기 2차 지필평가 대비해서 한국사 내용 정리 해볼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 설명드리는 거에서 대부분 이제 시험 문제 나올 거니까 잘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먼저 얼마나 되냐. 1학기 1차 지필 때랑 똑같아요. 총 이제 한국사 28문제 내고요. 그 중에서 객관식은 20문제, 서술형은 8문제입니다. 그 중에서 객관식 20문제 중에서 나수정쌤이 6문제, 박준석 내가 14문제 냅니다.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나수정쌤이 3문제 내고요. 내가 5문제를 낸다. 이렇게 낸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지난번에 1차 지필평가랑 같다. 둘 다 지난 시험 범위부터 해서, 그래서 쉽게 말해서 처음부터, 시험 범위는 처음부터 배운 데까지다 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조선 초기부터 해버리면은 여러분들 정신 나가서 힘들어 죽을 것 같기 때문에 첫 번째로 낼 시험 범위는 조선 후기입니다. 조선 후기. 조선 후기에서 2문제 정도 낼 거예요. 조선 후기 정치, 경제, 그리고 사회적인 부분에서 엄청나게 변화가 많았잖아요. 그치? 조선 후기는 두 차례의 전쟁,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고 하는 두 차례의 전쟁 이후에 조선 후기 때는 정치, 경제, 사회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이 파트에서 2문제 정도 낼 거예요. 먼저 조선 후기에서 가장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정치적으로는 붕당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했습니다. 언제? 선조 때요. 선조 때 붕당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 등장하고요. 그리고 이 선조 때 임진왜란이 발생합니다. 임진왜란이 발생합니다. 임진왜란을 끝이 나고 나서요. 새로운 국왕으로 광해군이 등장해요. 광해군은요. 이런 임진왜란을 처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후 복구 사업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때 했었던 게 바로 대동법 실시가 있습니다. 대동법 뒤에 한 번 더 얘기할게요. 대동법. 공납의 문란을 처리한 것이 대동법이다. 그리고 동시에 임진왜란 과정 속에서 명나라의 힘이 쇠퇴하면서 후금이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가 등장했는데요. 그 후금과 관계를 조금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중립외교라고 하는 것을 광해군은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러한 중립외교에 마음에 들지 않았었던 사람들이 새로운 왕을 추대하는데요. 그것을 우리는 인조반정이라고 합니다. 더불어서요. 인조 때도 이제 전후 복구 사업으로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치는데 광해군 때는 대동법을 실시했다면은 인조 때는 전세 제도를 개편하는 영정법이라고 하는 것을 실시했습니다. 영정법도 뒤에서 한 번 더 얘기할게. 인조 반정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는 이 중립 외교 정책을 비판하면서 친명배금 정책을 씁니다. 친명배금. 그러니까 갑자기 이 후금 입장에서는 명나라랑 한판 떠야 되는데 조선에서 뒤에서 저렇게 알짝알짝대고 있으니까 짱나겠지. 그래서 병자호란, 두 차례의 호란을 펼칩니다.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이라고 하는 두 차례의 호란을 전개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인조가 크게 패배했죠. 그러다 보니까 요런 인조의 억울함, 인조가 억울하게 이제 삼전도로 불려가가지고 막 머리 막 박고 막 그랬잖아. 그거 복수하자고. 효종 때 그런 굴욕을 복수하자. 어떻게? 북쪽을 정벌해서 그런 굴욕을 갚자라고 하는 북벌운동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너무 강력한 국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당시 청나라였었기 때문에 솔직히 맞다이를 뜨지 못했어.
심지어는 연행사를 가보니까 이 청나라가 너무 잘 사는 거야. 그래서 연행사를 파견하고 난 다음에는 오히려 청나라를 배우자라고 하는 북학론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참고로 북학론은 뒤에 나오는 통상개화론의 핵심이 됩니다. 기원이 됩니다. 기원. 북벌운동 다음에는요, 이제 현종이라고 하는 왕 때는 예송 논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인이랑 서인이랑 싸움이 굉장히 심했고요. 숙종 때는 환국이 발생하면서 전국이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굉장히 혼란한 시기가 이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혼란한 시기를 조금 해결하기 위해서 숙종 다음에 등장한 영조와 정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붕당들 간의 대립을 완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펼치는데요. 그 정책이 바로 탕평정치입니다. 이걸 이룩하기 위해서 영조 같은 경우에는 뭐 균역법을 실시한다. 다시 균역법이 아니라 탕평비를 세운다거나 탕평파를 등용한다거나 그런 식의 정책을 펼쳤었고, 정조 같은 경우에는 장용령을 설치한다거나 혹은 규장각을 발전시킨다거나 혹은 수원화성을 만든다거나 이런 식의 정책을 펼치면서 이 자신들만의 세력을 조금 더 키워나가려고 합니다. 더불어서 이 세 가지 경제적인 변화가 크게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인 균역법 실시도 이 영조 때 있었습니다. 균역법이죠. 왜 이래? 그렇지만 이런 탕평 정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 영조와 정조라고 하는 이 두 명의 국왕의 카리스마에 굉장히 기대어서 진행되었었기 때문에 특히 정조가 죽고 난 다음에는 이 탕평 정치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세도 정치가 진행되었고요. 이 세도 정치 과정 속에서 굉장히 백성들의 어려움이 커졌는데, 특히 이 세도 정치기에 삼정의 문란이 발생하게 되면서 세금 제도의 문란이 발생하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백성들의 어려움으로 이어집니다. 그 삼정의 문란을 비판하기 위해서 일어났었던 농민봉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바로 형경래의 난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임술 농민봉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선 후기는 붕당에서부터 시작해서 임진왜란을 거치고 쭉쭉쭉쭉 발전과 이제 변화를 거치다가 결국에는 탕평 정치가 끝나고 세도 정치 때 사실상 나라가 완전히 망해간다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나 세도 정치기의 가장 큰 문란함이라고 하면 삼정의 문란이고요. 삼정의 문란에 대한 비판을 하기 위해서 임술 농민봉기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려고 등장한 사람이 바로 흥선대원군이야. 흥선대원군도 삼정의 문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했어. 참고로 임술 농민봉기 때도 그런 노력을 했는데, 임술 농민봉기 때는 삼정 이정청이라고 하는 기구를 만들어서 개혁을 하려고 했었다 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치적인 흐름 크게 얘기 드렸어. 그러면은 경제적인 얘기를 좀 하자면은, 경제적으로는 일단은 수치체제, 세금이 바뀌었죠. 땅에 내는 전세는 영정법이 실시되었고요. 인조 때입니다. 특산물을 내는 공납 같은 경우에는 대동법이 실시되었고요. 군역을 바치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균역법이 실시되었습니다. 특히나 공납 같은 경우에는 공인이라고 하는 상인의 발전, 즉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에 큰 공을 세웠었던 법이 바로 대동법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조선 후기 때
경제적인 발전도 있었어요. 대표적인 경제적인 발전에는 모내기법이라고 하는 것이 실시되는 것이었는데요. 이 모내기법을 계기로 해서 이모작이 실시됐고요. 광작까지 실시됐고요. 거기다가 상품작물의 재배가 되면서 상품작물에는 뭐 고추, 상추, 배추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담배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약초 이런 것들을 재배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로 이어졌습니다. 상품화폐 경제를 발달하는 데는 여러 가지 사상들, 개인적인 그런 상인들이 발달하는 것도 큰 공헌을 세웠습니다. 사회적인 측면에서는요, 신분제가 크게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양민층은 양민층대로, 양반층은 양반층대로, 노비층은 노비층대로 기존에 있었던 신분 질서가 굉장히 많이 흔들렸었던 시대가 바로 조선 후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볼 거는 이제 흥선대원군입니다. 흥선대원군 같은 경우에는 한 문제 정도 낼 것 같아요. 흥선대원군은 이 세도 정치의 물러남을 비판하기 위해서 새롭게 등장했고요. 흥선대원군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인 고종을 대신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행하였습니다. 흥선대원군 하면은 크게 두 가지 정책으로 구분됨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통치체제를 정비했다. 이미 세도 정치 때문에 완전히 문란해진 정치를 개선시키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비변사 없앴고요. 의정부의 기능을 키웠습니다. 더불어서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경복궁을 중건하여서 왕권의 위대함을 조금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당백전이 발급된다거나 원납전을 거둔다거나 그런 식의 피해도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정의 문란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여기 삼정의 문란 얘기 안 했네. 삼정의 문란은 세 가지가 있죠. 전정, 군정, 그리고 환정이죠. 임술농민분기 때는 삼정이정청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가지고 나름대로 이걸 해결하려고 했는데 해결이 잘 안 됐어. 그래서 흥선대원군 때는 전정 같은 경우에는 은전을 찾아서 여기다가 세금을 거두게 했어. 군정 같은 경우에는 모든 양반들에게까지도 군정을 거두는 호포제를 실시했어. 마지막에 환정의 문란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창제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흥선대원군도 삼정의 문란을 개선하고자 했었다. 이게 국가 내부의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한 시도였다면 국가 바깥에서는요,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 전개 과정 지난 시간 설명했었는데 바로 병제, 병오신입니다. 병인 박해, 제너럴 셔머노 사건, 병인 양요, 오페르트 남현근묘 도굴 사건, 신미 양요. 요 순서대로 흘러갔습니다. 당연히 알 거라 생각하고 여기까지 설명하는 거야. 모르겠으면 학습지 찾아봐야 돼. 학습지 3페이지야, 개화기. 알 거라 생각하고 하는 거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볼 거는 이제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고 나서 저식이 뭐냐, 개항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개항에 앞서서는 통상개화론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게 되면서 통상개화론이 등장하면서 적극적인 개화를 주장하게 됩니다. 통상개화론은 앞에서 얘기했었던 북학론의 기원을 두고 있어요.
얘네들이 등장하게 된 이유는 우리 내가 나눠드린 학습지 5페이지 보면 있다. 북학파의 영향을 받은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 등이 아편전쟁에서 서양 제국주의에 패배한 청나라 현실과 양무운동의 과정을 목격하면서 우리도 강해지려면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야?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5페이지 보면은 박규수의 보교랑 오경석의 주장이 있습니다. 요거 두 개 사료를 보고 이것은 통상기어론의 주장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얘네들은 조선의 부국 강병을 위해서 서양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서양의 국제정세와 서양에는 어떤 좋은 물건들이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해국도지나 영환지략과 같은 책들을 통해서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우리는 더더욱 서양의 문물들을 받아들여야 돼 라는 생각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통상계열론 덕분에 조선은 결국에는 개항을 하게 되는데요. 최초로 외국과 근대적 조약을 맺은 것은 바로 조일수호 조규라고 합니다. 정식 명칭이 바로 조일수호 조규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명칭이 바로 강화도 조약입니다. 조일수호 조규가 정식 명칭입니다. 배경은 이제 더 이상 통상수교를 거부했었던 흥선대원군이 권좌에서 물러나고요. 고종이 적극적으로 정책에 참여하게 되면서 통상계열론의 입장을 수용한 고종이 외국과의 교역을 시작한 것입니다. 조일수호 조규의 배경이 되는 사건은 바로 운요호 사건입니다. 운요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일본이 조선을 강제로 개방을 했습니다. 나눠드린 학습지 6페이지를 보시면은 조일수호 조규의 내용과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1조 같은 경우에는 조선은 독립국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4조 같은 경우에는 개항장 설정한다. 개항하겠다. 제7조 같은 경우에는 해안 측량권을 보장한다. 제10조 같은 경우에는 취해법권을 보장한다라는 내용을 통해서 특히 7조와 10조 덕분에 이 조일수호 조규가 불평등한 조약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특히 1조 같은 내용 같은 경우에는 조선을 자주 독립국이라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조선에 대한 청나라의 영향력을 배제하겠다라고 하는 침략적 의도가 담겨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항 잘 기억해줘야 된다. 조항과 각각의 의미를 반드시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일수호 조규는 우리나라가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자 자주권을 침해한 불평등 조약입니다. 성격.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죠. 불평등 조약이다. 후속 조치로는요. 공식 외교 사절인 수신사를 파견했습니다. 수신사. 그래서 배경은 운요 사건. 결과는 수신사 파견. 내용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 넘어가서요. 여러 가지 사절단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교 사절단. 학습지 7페이지를 보시면은 우리 수신사, 조사시찰단, 영선사, 보빙사가 있는데 그거 말고도 두 개만 더 볼게. 조선시대 때 파견했었던 외교 사절단이야. 바로 통신사와 연행사를 여러분들한테 한 번 더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요. 통신사 같은 경우에는 임진, 외란 이후 조선이 일본으로 파견한 사절단입니다. 연행사는 병자호란 이후 조선이 청나라로 보낸 사절단입니다. 헷갈리면 안 돼. 그리고 개항한 이후 총
4개의 사절단을 파견했는데 바로 수신사, 조사시찰단, 영선사, 보빙사입니다. 조사시찰단이랑 수신사는 일본에다가 파견한 거고요. 영선사는 청, 보빙사는 미국에 파견한 겁니다. 수신사는 앞에서 얘기했죠? 1차 조일수호조규 체결을 계기로 해서 공식 사절단인 수신사를 파견한 겁니다. 2차 수신사 때는 조선책략이라고 하는 문제적 도서를 수용했었죠. 특히나 이 2개를 계기로 해서 통리기무아문이라고 하는 개화기구를 만들기도 했었어요. 수신사가 공식적인 사절단이라고 한다면 조사시찰단은 굉장히 비밀리에 보낸 비공식 사절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다가 굉장히 조심스럽고 굉장히 비밀리에, 심지어 암행어사로 파견하면서까지 파견한 것이 바로 조사시찰단입니다. 왜냐하면 개화정책 실시하려고 하는데 개화정책 반대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좀 뭔가 이 개화정책 필요합니다, 그거를 좀 보여주려고 이런 조사시찰단을 파견했어요. 그래서 수신사 파견 이유는 조일수호조규 체결된 이후 개화정책을 실시하기 위해서다. 조사시찰단은 개화정책에 반대를 하는 사람들을 조금 되돌리려고 일본으로 비밀리에 파견했었던 사절단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 영선사는 청나라의 근대식 무기제조법과 무기군사훈련법을 습득하기 위해서 영선사를 파견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빙사 같은 경우에는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맺고 난 다음에 그것에 대한 답변으로 보빙사를 파견했습니다. 조미수호 통상조약 체결을 계기로 해서 보빙사를 파견했습니다. 개항 이후에 다양한 이런 외교 사절단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개화 정책을 실시했는데요. 이 개화 정책을 추진한 곳은 바로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통리기무아문입니다. 개화 정책은 통리기무아문에서 실시되었어. 그리고 여기에서 실시했었던 개화 정책은 어떤 게 있냐면은 대표적으로 신식 군대인 별기군을 창설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거 말고도 기기창, 방문국, 전함국 같은 근대 시설을 많이 만들었는데 개화 정책의 한계라고 하면은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세금이 많이 늘어나고, 세금이 많이 늘어나면 누가 힘들다? 백성이 힘들다라고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또 개화 정책에 큰 영향을 미쳤었던 책이 있죠. 바로 2차 수신사 때 들어왔었던 조선책략이라고 하는 책이 또 중요합니다. 조선책략 언제 들어왔다고? 2차 수신사 때.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여기 내용을 보면은 중국이랑 친하게 지내고 일본이랑 결속을 맺고 거기다가 미국이랑 연합해야 된다라고 적혀있는데 여기 있는 내용 때문에 여기 얘네들이랑 친하게 지내고 있고 일본이랑은 조미수호조규 맺었고 미국이랑 해야 되니까 요 조선 책략에 대한 결과로서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체결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조선 책략의 내용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았는데요. 그것을 싫어했었던 사람들이 조선 책략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조선 책략에 맞게 외교 정책 펼치면 안 됩니다. 라고 반대했었던 사람들이 이만손을 필두로 했었던 영남만인소입니다. 대표적인 위정척사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이 조선 책략 얘기한 김에 조미수호 통상조약도 여기서 바로 얘기하겠습니다.
조미수호 통상조약은 최초로 서양 국가랑 맺은 근대적 조약이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둘 만한 내용들은 또 학습지 7페이지에 있는 조선 측량 내용 꼭 읽어주시고요. 7페이지에 있는 주요 내용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특징은 거중조정. 조선이 힘들 때 미국이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내용. 관세 부과. 거기다가 최국 대우까지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나 최국 대우는 이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불평등한 조약임을 알 수 있습니다.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맺고 난 다음에 그것에 대한 보답으로 사절단 보빙사를 파견했다는 것은 앞에서 외고 사절단 얘기할 때 한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개화정책 얘기했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개화정책 좋아한 거 아니었잖아. 특히 싫어했었던 애들이 위정척사운동을 벌였습니다. 위정척사운동이란 바른 것을 지키고 사악한 것을 배척하자, 물리치자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위정척사운동이었습니다. 위정척사운동은요, 시대마다 조금씩 다르게 이어졌는데요. 1860년대, 1870년대, 1880년대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 있는데 60년대 같은 경우에는 통상수교를 반대했고요. 70년대 같은 경우에는 개항을 반대했고요. 80년대 같은 경우에는 개화를 반대했어요. 각각 사건의 배경은 통상반대 운동 같은 경우에는 병인양요 같은 사건이 있었고 요거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항로라고 하시는 분이 바로 척화주절론, 화친하지 말고 싸우자 라고 하는 주장을 벌였었고요. 70년대 같은 경우에는 한창 강화도조약, 조일수호조교가 맺어지고 있는 가운데 요곳에 반대하여서 최익형 같은 분이 일본 놈들이랑 양놈들이랑 똑같아요. 걔네들이랑 친하게 지내면 안 돼요. 적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0년대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얘기했었던 문제적 도서인 조선책략이라고 하는 책이 널리 유포되게 되면서 특히 이만손이라고 하시는 분을 중심으로 해서 영남만인소가 발표되었다고 얘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학습집 8페이지에 있는 이 통상반대운동, 개화반대운동, 개화반대운동 요 세 자료 구분해서 이것이 어떤 운동인지를 구분해서 아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의의는 침략적 의도를 잘 파악했다는 의의를 가지고요. 한계로는 너무 기존의 양반 질서를 지키고자 한다. 그러니까 내 기득권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평등한 조약을 수정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 있었고요. 그것에 대한 결과로서 맺어진 것이 바로 조일 통상 장정입니다. 또 8페이지 있으니까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어요. 학습지 9페이지에 있는 임오군란부터는 조금 쉬었다가 다음 동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